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고위급 장성을 포함해 이미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러시아군과의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에 따른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막판 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급한 대로 전장에서 꼭 필요한 전투 용어 100여 개를 추려서 북한군에 교육하고 있지만 소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논의나 대가를 후속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반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 소식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만 이미 군인들 사이에서는 추가 파병 가능성이 언급되며 동요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도 이 같은 내부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투병 파병 외에도 노동자 4천여 명을 러시아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며 파병 등의 대가로 제재 대상인 물품을 받는 이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새 전략 핵 훈련을 명령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새 나토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EU 수장과의 첫 공식 회동 자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이자 유럽 안보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핀란드 대통령도 북한의 파병은 확전과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own analysis is, this is my analysis, not the words of the president, is that for China, the Chinese-North Korea relationship is not very comfortable at the moment. Because as a matter of fact, it can lead to escalation.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군의 파병에 재차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병사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DPRK has sent approximately 10,000 soldiers in total to train in eastern Russia, and that these troops will probably augment Russian forces near Ukraine over the next several weeks.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략 핵잠수함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확전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 핵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очередную трениров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сдерживания. Отработаем действи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о управлению примене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 практическими пуска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전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참전으로 얻게 될 경험이 북한군 전체에 습득되면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북한이 참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통화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중동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의 무모한 전쟁 참여 움직임까지 구체화하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호 수위를 높인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분석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언급되어 온 딸 주에 대해서는 일부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모두 110차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이상 공개 행보가 늘어난 건데 그만큼 경호 수위도 격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요인 등에 의한 암살 대비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민 정책과 관련해선 선대 지우기와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달 들어 김일성을 기리는 이른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의 선대 문헌 대신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시에 후계자 수업이 언급되어 온 딸 주에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이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에 대해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파병의 반대급부로도 거론되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직 확실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명태균 씨가 2년 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공천 발표를 앞두고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선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인데요. 명 씨는 YTN 취재진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허풍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선의 국민의힘 공천 발표 여드레 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건희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당시 창원 의창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될 거란 취지였습니다.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날, 김 전 의원이 공천 확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축하한다는 강혜경 씨의 말에 발표 순간까지 소문이 나면 안 된다며 입단속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명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발언은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 지역 기반이 없어 선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허풍을 쳤단 겁니다. 또 당시 당 공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유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기여도와 지방자치단체장 낙선 이력 여부, 그리고 여성 가점이 그것인데 공천과 관련해선 대통령실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사기신적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무너질까? 하지만 정치권의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 부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명 씨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마인드도 있습니다. 전략가적인 면모. 이제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이제 과장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야당은 명태균 씨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고피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일 새로운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과 국정 운영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출석하는 이번 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과거 경남 창원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김 여사를 언급하며 후보지 실사를 직접 챙긴 듯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년 11월 23일 통화 녹음 내용을 보면 명 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국가 산단이 필요하다는 홍보 문구 작성을 지시하며 이건 사모한테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가 나기 넉 달 전으로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후보지 심사를 위해 창원 현장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명 씨는 또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5월 30일 강 씨와 통화하면서 사모님이 궁금하다고 한다며 표본 1000개를 돌려 서울시장 선거 자체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내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자 당 중진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는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을 당부했는데요. 총선 백서를 둘러싼 계파 간의 신경전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세 의원 등 여권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 특히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진을 둘러싼 집안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진단하고 양측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엔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봉사활동 등을 제외하곤 김여사 활동을 자제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고민할 거란 관측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앞두고 당 내부적으론 분열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기류입니다. 표 대결까진 가지 말고 의총 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다만 정부와 당을 고루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는 총선 백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친윤계는 평가는 백서가 아닌 국민이 할 거란 한 대표의 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고, 백서 내용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은 또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겠죠. 얼마나 그 아픈 평가가 있었는지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친한계는 총선 패배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4년 내내 당을 운영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인데, 한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3대 요구에 특별감찰관 추진까지 김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온 한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여권 분위기가 또 한 차례 술렁일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도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대안이 없는 데다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야당 견제용 법안은 의석에 밀려 첫발조차 떼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야당 상설검찰로 만들 준비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는 것, 헌법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침해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을 민주당을 위한, 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이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이 막을 수 없고, 국회 규칙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제2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여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주도로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11월 30일이 넘겼을 경우에는 정부안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예산 심의가 감액 수준 정도에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심의권을 강화시키고자, 여당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특히 정부와 여야의 권한을 두루 인정하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과 맞닿아 있어 여권 반발이 거셉니다. 야당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거는 데에 급급한 여당은 정작 야당 견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소수 의석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상임위원장의 발언권 제한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처리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여서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22대 국회 들어 정치가 무너진 국회에서 삼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여야 간의 무한 대립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정원 국감에서는 북한 내부에 새로운 동향도 포착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의 파병군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확인 중이다. 이런 내용까지는 알려졌는데 오늘 나온 새로운 내용으로는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이 됐고 전사자도 나왔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전투에 투입되는 과정에 있다는 표현은 좀 정확하고요. 네. 전사자가 나왔다라는 표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북유럽 러시아 인근에 있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NGO입니다. 블루엘르라고. 네. 거기 오만 대표가 이제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은 이 러시아 군복을 전부 입거든요. 그렇죠. 그 동양계는 또 브라트라고 그래서 몽골계 원주민입니다.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죠. 사실 유럽 입장에서 이 동양계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사자가 나왔다라는 표현은 브라트계 원주민 러시아군의 사망과 현재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군인들도 그 현지 소수민족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 군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대화를 감청해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한국어라면 이제 북한군이 확실하죠. 만약에 이제 사망자는 결국은 이제 군복을 벗겨보고 또 네.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신분증은 다 러시아군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브라트인과 북한군을 구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용이하지 않고요. 또 이런 것이 뭐 대량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 북한군의 증거가 식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젊은 연령대이기는 하지만 전투력을 낮게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10대고 키가 우리보다 한 10cm 이상 작기 때문에 네. 조금 폄하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11군단 폭풍군단의 특전사 소속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소한 1년 이상 강훈련을 받았던 병력들이고요. 네. 또 이들이 외모상으로 작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폄하할 요인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위협적이고 또 12,000명 정도가 현지에 상주를 해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네. 이들의 여러 가지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순히 어리다, 키가 작다 이런 요인만 가지고 북한군을 과소평가하는 일은 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뭐 부담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르스크가 이제 러시아 영토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추석에 공격을 해서 한 3만여 명의 병력이 이제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군도 한 3, 4만 정도가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양측이 지금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만약 북한군이 11,000명 주둔이 끝나고 전투 대용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이거는 이제 힘의 균형이 이 지역에서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군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젤렌스키 정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의 소통 문제는 뭐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습니다만은 뭐 군사 언어 러시아가 군사 언어 교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러면은 조금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100개 정도 용어를 뽑아서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뭐 좌로, 우로, 뒤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투에 관한 용어들이 있는데 네. 100개를 지금 이제 암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빨리 네. 실전에서 알아들으라고.
그러나 이 용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체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 3 내지 6개월은 합동 군사훈련을 해야지만 이것이 몸에 배서 실전에서 적응이 되는데 상당히 그 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에 러시아군 장교 3명이 지금 이제 배속이 된다고 그래서 네. 러시아군 쪽에서 뭐 중국놈이라는 표현을까지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병력 지금 통솔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장교 전문 군인들을 3명씩 빼서 북한군에게 배속됐을 때 네. 과연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적시에 막는데 이게 효율적이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조금 적응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방금 들은 관련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라는 CNN의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교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소수 병력이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10,000명 가운데 일부만 지금 실전에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라는 CNN 보도를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도네츠크라고 남쪽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한 20% 점령한 지역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네. 러시아 영토입니다. 쿠르스크라고 네. 거기에 들어간 것을 우크라이나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제 최전선에 배치됐다라는 것은 확실한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전선은 어디냐? 아무래도 쿠르스크에 러시아 땅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공격을 해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일단 북한군 병력이 일선발진이 배치가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북한군 병력이 쿠르스크에 배치가 됐다라는 소식은 사실 며칠 전부터 이제 국내에도 전해져 왔었는데 이거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 실전으로 투입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서는 미국 정보당국이 한 발 조금 늦게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전을 어떻게든지 종식시키는 데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당사자의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우리 정보당국이 러시아 정보당국 또 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여러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속도보다 조금 미국 정보가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라는 CNN의 보도는 아마 어제 한국에 이미 보도된 뉴스를 조금 더 정밀하게 지금 보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밝힙니다. 네. 자, CNN 보도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들어와서요. 관련된 내용을 살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은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고 있고요.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쟁의 최전선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미 정보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CNN의 보도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북한군의 존재는 나토 그리고 펜타곤이 지난 월요일에 확인한 것보다 한 걸음 더 지금 나아간 그런 상태인데요. 10,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 일부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CNN의 분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군 8월부터 쿠르스크 내 영토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CNN 보도에 따르면은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고 있고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쟁 최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미 당국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미 소수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고 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진입이냐 주둔이냐 뭐
거의 이제 시간차가 있지만 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즉 도네츠크라든가 남부의 우크라이나의 그 빼앗긴 지역에 들어간 것인지, 네. 지금 최전선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쿠르츠크에 간 것인지, 요것이 조금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군의 최전선 일대 병력이 쿠르스크 전선, 즉 우크라이나 군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 진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소수 병력입니다만은 북한군이 지금 한 10,000명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북한 군 병력이 그 접경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당연하죠. 뭐 아무래도 용병이라는 표현도 쓰고 러시아가 지금 가장 어려운 지역이 쿠르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네. 러시아 본토를 공격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병력 손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의 배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전체 12,000명이다, 11,000명이다 숫자가 끝에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이제 기본 훈련을 이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동부 군사기지 한 7개 기지에서 이제 분산의 훈련을 하고 빠른 속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 일주일 내에 만여 명의 병력이 전체 전선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군이 최전선에 이제 포진이 되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회유도 하고 포섭 작전에도 이제 동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뭐 이 문제가 상당히 국내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되고 네. 있죠. 야당에 조금 비난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전운 모니터링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북한군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오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협력을 해서 네. 포로에 대한 뭐 투항 등 심리전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포로가 뭐 투항하거나 또 왔을 때 한국말로 아무래도 신문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서 나토에 설명을 했고 우크라이나 당국과 이제 협력을 한 뒤에 실무자들이 이 모니터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이 탈영이나 이런 망명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처형조를 파견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뭐 한 30명의 이제 한 개 소대 정도에서 북한군 장교들이 또 배치가 된다는데 이 장교의 역할이 뭘까? 아마 처형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초반에는 뭐 사상자가 안 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사상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도망을 가거나 탈영을 가거나 이탈하거나 또 보급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또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 이제 내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처형조를 각계 부대에 이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모스크바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파병 이후의 첫 회담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세 번째 올해 방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지난 네. 또 가을에는 이제 페테스부르크에서 여러 가지 국제 회의에 참석했고요. 이번에 이제 파병 안에 이제 최선희가 방문을 했는데 네. 지금 뭐 대변인 얘기로는 대통령 일정에 최선희를 만나는 일정은 없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고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전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최선희 부상이 또 전격적으로 또 푸틴을 만날 가능성도 뭐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병 이후의 상황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병력을 더 추가로 보낼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12,000명으로 끝날 것이냐. 저희가 보기에는 한 2만여 명까지도 파병이 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어디까지 언제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러시아로부터 받을 만한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핵잠수함 기술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뭐 1차적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찰 위성 기술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북한이 실패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핵 관련 여러 가지 기술이죠. 여기에는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포함되고요.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포함되고요. 네. 하여튼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 받아야지만 대미 압박을 가하는데 유용한 군사기술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국감에서 북한 내부의 동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도 앞서서 2만 명까지도 파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이 파병의 이 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좀 뭐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내부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민심이 흉흉하겠죠. 일단 러시아로 간대더라. 왜 가지? 네. 뭐 일하러 가나? 아니다. 전쟁에 참여하러 간다. 뭐 용병이다. 아, 그러면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클 텐데 뭐 가족들은 정말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통제 중에 일환이 결국은 휴대폰 사용을 전격 금지하고 네. 파병 군인들의 가족을 아마 격리를 시켜서 이러한 소문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고 전사자가 발생하면 이런 민심 통제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지금 지난 8월에 압록강 수해로 1,500명의 이재민이 났고 여러 가지 사망자가 난 상황에서 지금 수해 복구도 잘 안 되고 지금 가을에 또 북한의 수확철인데 네. 군인들이 나가서 많은 농사 수확을 해야 될 때 군인들이 대규모 해외로 나간다. 그것도 전선으로 간다라는 소문은 김정은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인식을 해서 경호 수위도 굉장히 높였다고 해요. 네, 뭐 최근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하마스 지도자들이 살상되는 것을 보고 네. 상당히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이 요즘은 상당한 이 전파를 이동하기 때문에 네. 휴대폰 사용에 따른 전자파 제밍 장치도 도입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 감시, 전자기술,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 사례들을 정밀 분석해서 네. 경호 수위를 매우 최고 단계로 지금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그간 공식 석상에서 워낙 자주 노출이 됐던 인물인데 김 여정과 최선희로부터 보좌를 극진히 받더라고요. 네, 뭐 최선희 부상이 장관인데 장관도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좌를 했고요. 네. 또 뭐 러시아 대사하고도 얘기할 때 최고급 의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보다 좀 키가 커가지고 이제 네. 뭐 옆에서도 딸보다는 뭐 퍼스트레이디의 느낌을 주는 그런 위상을 보고 있습니다. 뭐 지위는 격상됐고요. 네. 이 향도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대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에서도 이제 후계자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뭐 김정은의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김주애가 내일 모레 대를 이어서 뭐 4세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대표단을 이제 양국에 교환을 하고 후속 조치를 조율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는데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네, 통화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팩트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이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거죠. 네. 예, 특사가 오면 정보 교환은 기본이지만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라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지뢰를 제거한다든가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 물품은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 공격용 무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천궁1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투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이 있고요. 천궁2라고 그래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의 방산 물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를 이제 요청할 텐데 이 무기는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단계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뭐 이런 것을 한 번에 주겠다라고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아마 우크라이나의 어떤 휴전 종전 문제가 조금 급물살을 타게 되면 네. 또 북한군이 얼마나 추가 파병을 해서 또 위협을 하고 또 실전 경험을 쌓아서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이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공격용 무기의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지만 이 특사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이런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표현하기는 우리 정부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미국 워싱턴에서는 현재 시간으로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그 북한군의 파병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very dangerous라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한미일 3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조를 하고 또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공동 조율을 하고 무기를 이제 어디까지 결국은 보낼 것이냐. 네. 사실은 이번에 북한군 파병 이후에 워싱턴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는 에이브람스 전차 파괴용 미사일 등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고 북한군이 병력으로서 전투에 나선다면 북한군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어떤 종류의 무기를 지원할 것인가도 아마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30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째를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 등을 키워드로 당의 변화와 쇄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수 진영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전국 현안과 관련한 조언을 듣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중도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도 잇따라 만났는데 외연 확장을 노린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대학 동문회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심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영상의 개수도 매우 많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부산 발리 직항 노선이 오늘부터 운항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개설되는 5,000km 이상 장거리 직항편으로 주 4회 발리로 향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경남 양산 도심에 무게 100kg에 육박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오면서 승객 1명이 팔을 물리기도 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난입한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닙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러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생포에 실패했고 결국 전문 엽사가 나서 사살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도심 대로변에 나타난 멧돼지가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건데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1명이 오른팔에 물렸습니다. 또 역무실 유리문이 파손됐고 1시간쯤 열차가 호포역에서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무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도심에 들어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차량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끝도 없이 솟구칩니다.
저기 산불 날 수 있는데.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부근에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 뒤쪽에서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대고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는 완전히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행성군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이 8.5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보행자 1명은 숨졌고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70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자가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 편의점에서 술을 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확한 음주 시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여성이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급히 줄여 지나가고 잠시 후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멈추더니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부산 삼락동 낙동대로에서 70대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새벽 5시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차들이 다시 치고 지나가는 참혹한 사고로 번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잇따라 치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SUV 운전자 6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사고 4시간쯤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사무실에 출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걸 자기는 못 보고 그냥 간 줄 알고 자기는 그냥 갔다고 진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 취소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이후 비슷한 수법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5시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은 대학 측이 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가운데 문제 유출도 발생했다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일부 감독 실수가 있었지만 문제를 인터넷에 올린 건 개인의 일탈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될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시험으로 인한 합격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맞섰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성남시 의원이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성남 분당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시의원 A씨를 해임 처리했습니다. A씨는 초등생 자녀의 학교폭력이 알려지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학부모 운영위는 사임보다 수위 높은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A씨의 초등생 자녀는 피해 학생에게 모래 섞인 과자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성남시 의회 앞에는 A씨를 상대로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깔리기도 했습니다. 순경 임용 교육을 받던 예비 경찰관이 학생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며 게시판에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생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벽면에 붙은 쪽지에 밥이 맛없다며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메뉴를 다시는 특식으로 준비하지 말라며 경고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순경이대 교육생들이 식사하는 중앙경찰학교 학생 전용 식당 게시판에 붙은 쪽지들입니다. 일부 학생이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리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항의글을 남긴 겁니다. 경찰 준비생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쪽지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경찰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과 평소 경찰학교 급식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2,000명 넘는 학생이 식사하는 곳이라 익명으로 욕설 쪽지를 쓴 작성자를 특정하긴 어렵다면서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자치 임원 한 130명을 소집해서 이런 인성적인 교육을 하고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마대자루를 뒤집으니 유명 아이돌 얼굴이 새겨진 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식 앨범을 사야 얻을 수 있는 포토카드가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입니다. 이렇게 가짜 포토카드를 밀수입해 판매한 40대 남성 A씨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국내 아이돌 가수의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원가가 4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가짜 포토카드 55장 한 개 세트를 만원 정도에 팔아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입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욕설을 썼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면 모욕죄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쓴 글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담은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속한 김 씨는 추진위 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자 단체 대화방에 도적, 양두구육 등 표현을 쓰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판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20대 영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으면서 입양할 것처럼 데려간 뒤 친모 행세를 하며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0대 미혼모의 병원비 100만 원가량을 대신 내주고 태어난 지 6일 된 아기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을 받고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를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환한 미소에 먼지라도 쌓일까 정성스럽게 닦으며 잊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합니다. 한 번씩 와서 그냥 속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를 아직도 이제 좋게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당일이 되니 아픔과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미처 건네지 못한 인사를 담은 편지로 그리움을 전합니다. 너와 같이 떠난 모든 친구들 잊지 않고 우리 함께 노력할게. 잘 지내 상은아. 사랑하는 이모가. 참사가 일어난 현장.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 한편에는 하나둘 꽃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추모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참사가 벌어졌던 골목길을 찾은 시민들은 묵념과 헌화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참을 머물며 이곳에서 힘들었을 희생자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시각인 저녁 6시 34분.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집을 함께 읽는 독서회가 열렸습니다.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목처럼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애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구조적인 문제들, 공권력의 무책임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참사가 비단 이 골목에서만 끝나지 않음이라는 것들을 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59명이 떠난 지 2년. 그 자리에는 그리움과 애도,
그리고 다시는 아픔이 재현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이 공존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며 의료단체와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한 건데요. 전제 조건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기존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승인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앞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이대로 가면 대규모 유급, 제적이 우려된다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제 의대생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휴학을 인정받고 내년에 기존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상당수 의대 학칙에는 연속해서 2학기를 초과해 휴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내년 1학기에는 복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탄력이 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막고 있었던 건 교육부라며 승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휴학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 정부의 결단이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 휴학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가 두 번째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교육부가 대학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며 정부의 대우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할 뿐 집단 동맹 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도록 한 건 절차상의 자율권을 준 것일 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이 휴학 사유에 대한 판단과 서약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행정적인 휴학 처리에 대한 절차상의 자율권을 대학가에 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탄핵안과 비대위 설치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의협 내분이 잦아들지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임기 6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어제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엔 임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 설치건이 상정돼 표결에 붙여집니다.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곧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의협대의원은 246명으로 최소 109명 동의가 필요한데 불신임안 발의에 103명이 참여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 회장 탄핵과 비대위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 대화의 속도가 붙을지가 관심입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수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켜
내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또 의정 갈등의 키를 쥔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임 회장 체제를 거칠게 비난하는 등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다만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요지부동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불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밝힌 당정 발표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 전환하며 2,600선을 지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해 논란인 것을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권 박탈을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에 이틀막씩 갑질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회의 발언이 지나치게 많다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분석을 언급하며 모니터단도 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면서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회의 진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윤리실천 규범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관련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위원장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를 흔들기 위한 조직적인 방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절임 배추는 물론 시판 김치까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데 정부는 다음 달이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절임 배추 일부 품목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김장 배추를 미리 산 소비자도 아직 사지 않은 소비자도 고민입니다. 배추 20kg 2개, 40kg를 싸게 잘 사서 근데 이제 물건이 얼마큼 좋으냐 이제 그게 문제죠.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배추 도소매 가격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절임 배추 할인 행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이곳 대형마트의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매출은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20kg에 29,000원대에 판매했던 절임 배추는 판매 첫날 물량 3만 상자가 모두 팔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러 몰린 소비자들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인식에 온라인이나 홈쇼핑의 김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의 경우 이번 달 들어 포장김치가 방송 시작 5분 만에 완판되는 등 조기 매진 행렬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기 배추김치 품목이 동났습니다. 배추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김장을 늦추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하량이 가장 많을 때 사면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서 싸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봐가면서 사려고요.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24,000톤과 무 9,1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면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인데 금배추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배추 소매 가격이 한 포기에 6,000원대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정보를 보면 어제 기준 배추 상품 한 포기 소매 가격은 6,627원으로 하루 전보다 220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0%, 평년 가격보다 35% 높은 수준입니다. 무 한 개의 소매 가격은 3,465원으로 그제보다 85원 내렸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60% 올랐습니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24,000톤과 무 9,1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아 농협, 전국 한우협회 등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품목은 1등급 한우 기준으로 등심 100g에 7,460원, 양지는 3,550원, 불고기와 국거리는 2,67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30% 저렴한 수준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 약 2,000곳이 참여하며 할인 가격이나 기간은 매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풍철인 요즘 각종 예약 플랫폼을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올려놓은 사진과 달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예약 플랫폼도 캠핑장 사진 관리에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사진은 화사했지만 화장실에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했다. 사진과 달리 낡은 시설에 식탁도 없었다. 하도 속는 경우가 많아 이젠 캠핑장 사진은 거의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난로가 거의 낡아서 구멍이 막 뚫리고 뭐 냉장고나 뭐 그런 장판 이런 것들이 청소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대체지를 찾을 수도 없고 어쨌든 여행을 망친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예약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가 사진이나 설명이 게시한 것과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위약금 설명도 달랐다는 걸 포함하면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플랫폼에 올려진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설비 등에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주차가 안 돼도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약관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을 고치도록 하면서 사진이나 설명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플랫폼이 정기적 안내를 하고 플랫폼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소비자는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인지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플랫폼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거래를 당일에 그 장소에 가서 취소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피해가 좀 발생할 우려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된 약관이 개별 캠핑장은 물론 펜션이나 호텔 등의 분야에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일인 배달 수수료 상생안 논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오늘 9차 회의를 엽니다. 그동안 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쿠팡이츠가 적극적인 상생안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논의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회의여서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 상생안 마련 가능성이 보인다면 다음 달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 도출 가능성이 없다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지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잠시 뒤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이사회 소집은 구체적인 의안이 특정되지 않았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 이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경기를 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면적 경기 부양보다는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부분적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재정 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감세 정책 아닌가. 저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다는 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 전체로 봐서는 저는 침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고 재정 정책이 타겟해서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나자 정부는 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수에 큰 구멍이 났는데 올해는 30조 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네. 일단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뭐 경기를 좀 오판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정부가 이제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상 세수 과다 추계를 한 거죠. 근데 뜯어보고 나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수가 이제 덜 거칠 거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오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사실상 이제 법인세거든요. 예. 법인세 같은 경우가 한 14조 5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덜 거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올해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오판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도에 업황을 본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가거든요. 올해 3월에 냈던 법인세가 0원입니다.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예. 사실 이게 대표적인 또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세 때문에 그렇죠. 뭐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그 인하폭을 좀 줄이긴 했어도 이게 3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4조 원 정도가 이제 덜 거치게 돼요. 그러면은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유류세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지금 앞으로 계속 세수 부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오판했던 그런 이제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메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죠. 이제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추경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세수를 메꾸게 되는데 정부 아시겠지만은 재정 준칙에 의해서 절대 이제는 나라빚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제는 준칙을 사실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경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국채 발행 안 한다 그러니까 추경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라 살림을 아낄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라도 영끌을 한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만 영끌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지금 영끌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외평기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쓰겠다는 부분도 사실상 저도 또 이번에도 쓰는구나. 작년에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외평기금 한 6조 원 정도 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쌓아둔 법정 적립금까지도 살펴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법정 적립금은 뭐냐면 한국은행의 손실이 난다 그러면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게 적립금으로 모아두는 기금입니다. 이거는 현행법상 정부가 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이제 법적 검토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정부가 아껴 쓰려고 하는지 정말로 뭐 영끌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법정 적립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일시 대출금이죠. 한마디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무려 지금 152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한
큰 금액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아끼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나라도 영끌을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빚을 더 늘릴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에 이제 추경 편성이라든지 국채 발행은 가로막혔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 이제 외평 기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외평 기금이 어떤 성격의 기금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평 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환율 조절을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네.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환율을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럼 환투기 세력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외평 기금에 대해서 물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합니다. 세계 예. 9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데 외평 기금은 그 안에서 이제 총알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환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환투기 세력이 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외평 기금 딱 보고 나서 판단하거든요. 이 나라가 정말 총알이 많구나. 그러면 본인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요,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로 미루게 되는데, 그럼 외평 기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보면은 환투기 세력한테는 하나의 기회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동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상 외평 기금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작년에 한번 썼었고요. 네. 올해도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환율 조정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약간 무리수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 방어를 위한 방파제 성격의 기금인데 지금 이 부분을 허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자, 이 이슈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나고 예, 지금 오판이 이어지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부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야, 우리 좀 아끼자. 대출이 너무 많어. 그래서 네. 빚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아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아끼자.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게 되고 이런 것들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인 거예요. 정말 남의 편입니다. 아니 이게 아끼자고 해놓고선 자꾸 남한테 빚 빌려주고 남한테 막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람까지 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리겠죠. 네네. 아끼자고 해도 아마 안 아낄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교금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 사실상 교금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사실상 이제는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세수 결손 상태는 지속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부부 신뢰 관계로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셔서 네,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국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을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일단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좀 계속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제 네.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국 정부에 대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으로 하겠다. 한마디로 전략 자산 삼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에 되게 비판했던 분인데 뭐 본인의 이제 정치 자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굿즈 상품을 팔았거든요. 그걸 또 가상화폐로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코인 맛을 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고 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비트코인이 계속 점핑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어제만 해도 9,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을 더한다 하더라도 이제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바람을 타고 지금 이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금값도 지금 한돈에 52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왜 오르는 겁니까? 금값 오르는 이미 예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금값이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심해질수록 뭐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를 거고요. 지금 국제 금 시세가 트라이온스당 2,7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는 2,900달러 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르는 게 하나 더 있죠. 지금 달러인데 1,400원을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강달러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을 보여줘 왔는데 그런 이유로 좀 몇 가지를 뽑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는 우호적인 뭐 기사라든지 확률이 높아질수록 사실상 이제는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상 물가가 높아지게 되는 공약들이거든요. 그럼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뭐 말 그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식을 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시장에서는 야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이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고 그럼 당연히 강달러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중동 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를 또 찾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요 원인 때문에 강달러 지속은 뭐 계속 되고 있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환율이 이제 높아질 텐데 1,400원을 이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요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1,400원대가 사실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뚫린다고 본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1,400원 뚫리면 우리 경제 망한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400원대를 뉴 노멀로 바라봐야 되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건데 예. 이제는 새로운 기준점이다. 1,400원대가 과연 지금 이거를 인정할지 1,400원대를 인정할지 아니면은 이거를 방어할지 이거에 아마 지금 갈림길에 좀 서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지금 남은 질문들이 많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총평이 좀 궁금한데 3분기 그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지난 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제자리 걸음이었더라고요. 이제 복합 위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한국은행은 뭐 그냥 둔화 정도지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3분기에 0.1% 성장은 깜짝 진짜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상은 한국은행이 0.5%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0.4%포인트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지금 복합적 위기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분기 때 사실상 만약에 역성장까지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가 수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3분기 통계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수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수도 안 되는 마당에 수출까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못 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20%가 넘어가는데 대부분이 중간재입니다. 아, 예, 네. 이게 중간재로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우리가 중간재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중국 쪽에. 그러면 사실상 또 성장 동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 위기가 지금 우리 경제 안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은 이제 환율을 보시면 돼요. 환율을 절 방어할 수 있느냐, 방어를 못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이 역량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네. 관세 때문이다.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약했던 것이 사실상 보호무역주의고 그다음에 관세가 핵심인데요. 예. 결국은 관세를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물가 상승을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건값에 세금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물건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를 부과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2025년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4%. 엄청나게 다시 치솟게 되는 겨우 거예요. 잡았는데. 예, 겨우 잡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제는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될 거고 지금 보시면 평균 10% 인상 관세한다. 그럼 3.7%
7%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게 그래서 2025년도가 가장 큰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이제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지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물가가 또 높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물가도 동시에 뛰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 시 3대 쟁점이 있는데 다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쪽의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나라의 뭐 반사 이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수출 전반적으로는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다. 우리도 사실상 보편적 기본관세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 그래픽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반도체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건데, 한마디로 중국 쪽에 반도체나 이런 첨단 관련 투자를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칩스법인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법이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거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둔화되고 있는 게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가 사실상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 너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내려놔갖고 지금 뭐 범용 반도체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화될수록 사실 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평론가님 모시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앞으로도 좀 종종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작전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 그동안 유력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로 내부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도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입했다는 뜻이라고 CNN은 해석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이동하면 군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국가정보원은 연말까지 19,000명, 미국 국방부는 10,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와 나토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건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이런 정보에 대해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고 전사자도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블루옐로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이미 지난 25일 쿠르스크에서 마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은 1명 빼고 모두 숨졌으며 살아남은 1명은 러시아 소수민족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지난 27일에서 28일 사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이들과 마주쳤다는 공식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한국인 1명을 간첩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3기 출범 직후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반간첩법 개정안. 간첩 활동 범위를 기밀 유출해서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까지 넓힌 게 골자입니다. 입법 당시 중국은 선량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我们反对通过曲解反间谍法抹黑破坏
中国营商环境的行进。 지난해 7월 법안 시행 전후 우리 정부는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 경쟁사로 이직했던 교민 A씨가 12월 자택에서 체포된 겁니다. 5달 동안 호텔에 갇혀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검찰로 넘겨진 뒤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7개월까지인 만큼 연내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该韩国公民因涉嫌间谍罪被中方的有关部门依法逮捕，有关部门已向韩国驻华大使馆进行了领事通报。 주중 한국 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지 시점과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처럼 첫 한국인 구속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自2023年7月1日起施行。 네, 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 2014년 처음 제정된 법인데요. 지난해 7월 처음 개정되면서 간첩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확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첩 행위의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과 취득, 매수, 불법 제공 행위가 추가됐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한국인에게도 이때 개정된 법안이 적용됐습니다. 중국은 법 개정 이전에도 이 법을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인에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베이징에서는 일본인 제약회사 간부가 체포돼 구금돼 있는 상태로 전해졌고요. 이에 앞서 한 달 전에는 면책 특권을 가진 일본 외교관마저 다른 중국 언론인들과 식사하다가 호텔방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2021년에는 미 정보기관에 포섭됐다는 이유로 홍콩 영주권자 미국인이 중국 수저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안보나 국익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규정할 권한이 중국 당국에 있다는 게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대목인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간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 대중 투자 통제 등 불붙은 반도체 전쟁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앞서 현지 교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죠. 반도체 제약 산업을 비롯해 첨단 기술 교류를 이어온 한중 관계가 이번 한국인 구속 사건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한 측근의 발언으로 히스패닉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뉴욕 유세가 사랑의 축제 같았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과보다는 지지자 결집을 선택한 건데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오랜 측사 베넌도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전 대통령.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찬조 연설자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발언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has ever seen anything like what happened the other nigh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love in that room. It was like a love fest. An absolute love fest, and it was my honor to be involved. 한술 더 떠 불법 이민자 범죄 조직 자산을 압류해 피해자를 도울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국경 대응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he left 21 million aliens pour across our country, and then she, maybe in a short while, has to go home and she'll get herself a job someplace. Who knows? 푸에르토리코 유권자의 분노를 달래는 대신 지지자들을 결집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막판, 믿을 만한 지원군들도 나섰습니다. 대선 기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내 멜라니아 여사는 27일 뉴욕 유세에 이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히틀러가 아니라며 해리스 부통령 측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이 낙태권을 옹호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던 킹메이커 스티브 배넌도 귀환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출석 거부 등으로 수감돼 4개월형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Calling you fascist, saying that fantastic, that amazing rally in Madison Square Garden that could never be pulled off by Kamala Harris. You're in the war room on the gathering of the Fight Club.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광고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Puerto Ricans deserve better. 대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상을 깬 지지층 결집 전략이 적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트럼프가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장소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할 경우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지난 2021년 1월 백악관 앞 앨립스 공원에서 의사당 폭동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중대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잊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가 재집권한 미국의 모습을 진지하게 상상해 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I do believe Donald Trump to be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again are brutally serious. Brutally serious. 특히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지목하며 재집권한 트럼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will be no one there to stop him. Not even the Supreme Court, which months ago told the former president that he is essentially immune no matter what he would do in the White House. 해리스 캠프는 또 트럼프 유세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한 점을 집중 부각하며 트럼프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푸에르토리코 출신이 40만이 넘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공약입니다. One guy called Puerto Rico, quote, an island of garbage. Now, these are fellow citizens he's talking about. Here in Philadelphia. 해리스 캠프는 또 푸에르토리코 최대 신문사가 해리스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며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네오콘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에 이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딸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바버라 피어스 부시는 미국을 발전시키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 시간에는 온화하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집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내륙 곳곳에 끼었던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쳐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 속에 대기질도 대부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밤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